그 아까 소개하신 바와 같이 저는 지금 노르웨이에서는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팔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면서 밥을 벌고 있는 것인데 뭐 요즘은 이렇게 밥벌이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이유는 한국에 대해서는 뭐 폭발적인 관심이 일어나고 있어서 좀 최근에는 예컨대 괜찮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한국 대중문화 같은 것을 강의하는데 제 학부에서는 수강생 수가 가장 많은 강의가 돼서 저로서는 그 채점하느라고 그냥 그 길을 아주 힘들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대중문화의 인기의 폭발적인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한국은 정말 잠깐만 아주 드물게 성공한 사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식민지가 옛날 식민 종주국을 능가해서 1인당 소득이 더 높아진 경우는 종종 있긴 있습니다. 아일랜드와 영국의 관계나 싱가포르와 영국의 관계도 그렇지만 이제는 한국도 일본보다는 1인당 그 구매력 기준으로 본 1인당 국민 소득이 더 커진 그런 사실도 그 중에 하나고, 근데 그것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드문 사례라고 봐야 합니다. 국민 소득뿐만 아니고요, 기술력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교육의 수준이라든가 또는 소위 연성 권력. 그 연성 권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중문화 인기라든가 이런 거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세계 최저적인 입장에서 할 때 대한민국이 주변국 국가로 출발해서 지금은 핵심국 국가. 그러니까 구민권이나 일본과 같은 그런 권력의 국가로 선전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계사에서는 다소 예외적인 경우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외에는 싱가포르나 타이완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몇 가지 그 경우를 들 수가 있지만 대단히 그래도 예외적인 경우인 셈이죠. 한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까 여기에서도 영상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익만 되는 일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는 불편한 일만도 아니고 그러니까 편안함과 이익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다. 늘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명이 있으면 암이 있고 그리고는 어떤 성공이 있다면은 그 성공 뒤에 숨겨진 고통이라든지 그리고는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늘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 뒤에 숨겨진 게 무엇인가? 이 부분을 제가 이제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성공은 단순히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일정한 모델이 한국에서는 실천이 되어서 그 모델이 가져다 준 성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델로 이야기한다면 오랫동안 한국은 개발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관료 국가 주도로 개발이 국가와 전 국민의 목표가 되는 그런 사회였다가 97년도 이후에는 모델이 교체됐습니다. 결국에는 신자유주의 국가가 됐고 신자유주의라 하더라도 여전히 강력한 국가는 이제는 더 이상 재벌 위에 군림한다기보다는 재벌들이 원하는 것을 대체해주고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질서, 독점 기업들에 의해서 굴러가는 시장 질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강력한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승만 집권기의 대체 수입 대체 모델 이외에는 한국 사회 주요 모델이라면 개발 국가와 신자유주의 국가인데 이게 어떻게 얼핏 보면은 서로 상당히 다른
모델이라 할 수는 있죠. 개발국가라면은 관료 위주의 사회고 관료들이 이끌어가는 사회고 신자유주의 국가라면은 대기업들이 이끌어가는 사회죠. 그런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견해에는 이 두 모델을 연결시키는 몇 가지 특징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근본적인 특징들만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한국 70년 거의 70년 동안의 장기 지속의 역사에 있어서는 거의 불변의 위치를 좀 하고 있어서 이런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들을 우리가 파악해야 할 것 같아서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발국가 시절에도 그렇고 이제 신자유주의 국가 시절에도 그렇고 한국은 철저하게 소열화된 사회, 위계 소열이 철저한 사회로 일관되어 온 것입니다. 이 소열의 많은 부분들이 물론 수정되어 온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관료 주도의 사회였다가 지금은 과도적 기업 주도의 사회가 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소열성이 대단히 강한 사회라는 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여전히 지속되는 것이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 소열에서는 이 사회의 부를 직접 생산하는 그러니까 직접 생산 담당자들이 위치가 대단히 낮은 것이고 대표성이 대단히 약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 구성을 보면은 제가 살고 있는 노르웨이하고는 대단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의원분들의 직업 분포도를 보면은 가장 흔한 것은 기업인이라든지 교육자, 대개 대학 교수들이 많고요, 기업인들이 많고요, 법조인들이 또 대단히 많고요. 이렇게 보면은 노동자나 농민 출신의 국회의원들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인구의 대부분은 임금 근로자들이고요. 그리고는 그들 중에서는 법조인, 교수, 행정가 등등이 역시 소수만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대다수는 중간이나 중간 규모의 소득이나 저소득을 벌고 있는 고용 근로자, 피고용 근로자들인데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신에 대한민국 국회에 보면은 세계 여러 국회 중에서는 학력이 제일 좋은 국회입니다. 속사하게 익산에서 주자들이 가장 많은 국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역대 내각들도 아마 세계에서 학력이 제일 높은 내각이라고 볼 수는 있죠. 대체로는 한국의 역대 내각들 보면은 대학 교수들의 비율이 이제 뭐 25%에서 35% 그 정도로 되는 것이고요. 뭐 여러 나라 보면은 이렇게 교수 출신이 내각에서 많은 장관 자리를 차지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소득, 고학력 집단들이 과대 대표가 되고 또는 대부분의 직접 생산 담당자들이 전혀 대표되지 않는 구조는 굉장히 소열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과연 공정한 구조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열성이 일찍 개발국가 시절에도 크게 다르진 않았고요. 지금 오히려 또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고학력자, 고소득자 위주의 소열 사회라고 할 때 그들 중에서도 물론 위계 소열이 존재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스카이 헤게모니, 그러니까 특권적인 세 군데 대학 나온 사람들의 사회적인 헤게모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는 실제로는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 신분이 대물림하는 과정, 그러니까 전 세대의 학력과 재력이 다음 세대의 학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스카이 출신이라는 것도 상당 부분 거의 실습이 되는
이런 구조를 최근에 볼 수가 있는데 그 스카이 출신들의 비율을 보면은 예컨대 국회의원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세 군데 대학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가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 계속 이야기하면은 특정 학대학, 서울대학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20%를 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봐야죠. 일본에서는 동경대학 출신들이 그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고 있고 뭐 미국에서도 예컨대 하버드나 예대 출신이 그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열적 사회 안에서도 쏠림 현상이 비교 가능한 다른 사회에 비해서 굉장히 심각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열은 경쟁, 공정 경쟁에 의해서 정리된다. 이렇게 믿고 이 소열성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경쟁해서 그렇게 됐다. 근데 문제는 경쟁은 실제로 대단히 치열하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치열하게 해도 출발선이 너무나 다르고 운동장 자체가 길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 경쟁의 결과도 사실 뻔하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데 분명히 경쟁은 아주 치열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이제는 중상층, 그러니까 중간 계층의 상류층 자녀들이 미국이라든지 유럽 사회에 비해서 훨씬 더 혹독한 학습 노동을 또 한다는 것도 사실이라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 스카이캐슬 같은 드라마에서 나오듯이 그것도 물론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한데 결과가 90% 이상 이미 정해져 있는 이 경쟁을 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내 친구가 아니고 내 경쟁자라고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로는 나는 내 적과 함께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은 남을 못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는 대인 신뢰도나 대인 신뢰도가 대단히 낮은 것이죠. 비교 가능한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국에서는 남을 믿어주는 것부터 하는 태도, 이런 태도는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 같은 부부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뭐 일부 학원가에서는 가끔 가다가 이런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 사귈 시간에 공부나 하라. 친구 사귀는데 친구가 너 대신 공부하지 않을 거야. 공부나 하라. 그래서 이제 이런 현수막을 써도 되는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사람을 믿어주는 것부터 하는 그런 태도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는 소열이 이미 거의 시스템화되고 경쟁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하지만 이 경쟁의 결과는 공정 게임이라기보다는 그저 서로 신뢰 못하는 사회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소열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 격차가 벌어진 사회에서는 위쪽은 대단히 편하고 아래쪽은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삶이 버티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 한국에서의 예를 들어서는 저와 같은 직업군을 보면은 각 대학 교수들, 한국 대학 교수들이 평균적으로 그 임금의 월급의 구매력은 저희 스칸디나비아 공립대학의 교수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고소득 직업군에 들면은 이제는 비교 가능한 구미권이나 일본의 그 상대 집단에 비해서는 구매력이 높고 아주 좀 말 그대로 호사스럽게 잘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은 한국에 그러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비교 가능한 다른 산업화된 부유한 나라들에 비해서는 과연 잘 사는가?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예컨대는 한국 노동자들의 상황과 다른 부유한 나라들의 노동자 상황을 보면은 뭐 사고 사망자 수부터 시작해서 다 산업재해라든지 그리고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든지 과로사라든지 그리고는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되는 우울증이라든지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는 화병 그러니까 오랫동안 참고 참은 분노가 이제 분노에 의해서 발생되는 정신질환, 신경질환이라든지 그 발생 공수를 봐도 그 다른 비교 가능한 나라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형화된 사회에서는 위쪽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편하게 사는 편이고요. 아래쪽은 비교 가능한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렵게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임금 근로자들이 대한민국에서는 말 그대로 회사에 의해서 식민화를 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회사인 거죠. 삶의 중심이 내가 고용된 것이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노동 시간이 끝나고 귀가하고 나서도 카톡으로 계속 직장 이야기를 주고받고 지시성 메시지를 받고 하는 것은 저도 제가 아는 한국 분들의 일상에서는 계속 흔히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침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평균적인 한국 직장인이 직장일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 있는 하루 시간이 아마 1분도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전 인생이 회사에 의해서 식민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는 다른 부유한 사회하고는 상당히 좀 이질적인 것이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한 4시쯤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직장의 존재를 그냥 까먹고 다음날 아침까지는 직장의 존재를 까먹고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 상사의 메시지가 들어오거나 이런 일이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한 개인의 삶이 기업에 의해서 식민화를 당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만성 피로 상태가 발생되고요. 만성 피로는 이제는 사람마다 좀 더 다르게 견디는 능력이 그냥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잘 견뎌내고 이렇게 장수해서 잘 사시고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예컨대는 견뎌내지 못하고 과로사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 이제 정확한 과로사 통계를 이제는 얻기가 어려운데 대체로 과로사로 짐작되는 이제는 상황에서 사망한 사람들 보면은 이거는 10만 명당 비율로 따지면 우리와 이제 산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숫자가 됩니다. 참고로 영어로 카로시가 과로사라는 말은 영어로 카로시인데 그게 일본어 과로사 발음을 이제 차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7, 80년대 서구 학계에서는 과로사가 많이 발생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일본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사실은 과로사가 훨씬 더 많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과로사 직전까지 호되게 일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도 그렇게 길러지지 않으면 그렇게 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왜 하필이면 학습 노동을 이렇게 많이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사실은 입시 준비 과정에서 암기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어차피 까먹게 됩니다. 이거는 단기서 남기거든요. 단기서 남기고 나중에 살다 보면은 다 삭제.
그 조정된 내용이 다 삭제되고 이제 그렇지만은 이렇게 그 고2 고3 시절이 죽으라고 공부하고 뭐 밤에 잠을 4시간 5시간 자고 이런 거는 사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고된 학습 노동을 체크하고 나면은 나중에 이 사람은 과로사 직전까지 갈 만큼은 또 고된 직장 생활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초착취를 당해도 아마도 살아남을 확률이 많은 노동자가 어릴 때부터 길러지는 그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군 생활이라든지 이제는 그 삶에서의 그런 군사주의적인 면들도 사실은 좀 유순한 몸과 마음 만들기 이런 차원이 1차적이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그 사진이 무엇인가 하면은 초등학생들이 해병대 캠프에 오는 것인데 사실은 이거는 뭐 그 싸움꾼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에서 초점 맞추는 것이 바로 전투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유순한 몸과 마음 만들기.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군대식으로 명령 받는 대로 행동하고 상명하달적 구조에 익숙해지고 그리고는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의 그런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끝까지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교육선을 길러내는 것인데 이 결국에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은 전사라기보다는 역시 효율성 높은 노동자를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컨대는 어린 아이들을 군대와 같은 식으로 운영되는 캠프에 보내는 것이 아마도 다른 데에서는 아동학대로 분류될 수는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예컨대 초등학생들이 해병대 캠프에서 특기 훈련했다. 그렇게 하면 신문에서 그냥 정상적인 일처럼 보고 이런 거는 봐서 보면은 이게 얘들 다 다른 사회에서 온 사람한테는 괜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컨대 북부에서 그렇게 하면 아마 형사고발이 될 수는 있는데 아동학대처럼. 뭐 우리는 아무래도 교육성 그러니까 이런 군대 같은 교육을 키우는 것이 여전히 학교 교육의 하나의 중요한 목표로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이 정상적인 일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아주 상당히 높은 수준의 초착취가 여전히 필요한 산업 구조다 보면은 역시 거기에서는 인권 감수성이 높을 리가 없습니다. 인권 감수성이 높은 직장에서는 초착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에 가도 직장 갑질이 어디에서 나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workplace bullying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큰 문제고요.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직장 갑질 법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직장 갑질 피해율이 비교가 가능한 다른 산업 사회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더더욱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피해율만 높은 것이 아니고요. 직장 갑질 유형별로 보면은 형사고발이 가능한 폭행이나 폭언 명예훼손의 비율이 비교적으로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질이 무거운 그런 유형의 직장 갑질이 여전히 비교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것은 이제 이런 소열적이고 초착취가 횡행되는 구조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사람들이 희생되고 그렇지만 사람만 희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아쉬운 것은 사람뿐만 아니고 자연도 희생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아마 서구 같으면은 가장
그 급진적인 투쟁의 초점이 요즘은 아마 노동보다도 기후 문제 아닌가 싶은 겁니다. 뭐 지금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노동운동해서 경찰이 잡혀가는 일 뭐 30년도 이후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데 기후운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는 그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석유 회사 로비에서 자신을 이제는 수갑으로 그 로비에다가 묶어서 이렇게 농선을 하다가 경찰에 잡혀가고 이제 그런 급진적 투쟁을 하는 기후 활동가들이 점점 노르웨이에서도 경찰이 잡혀서 이렇게 실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는 그만큼은 지금은 많은 노력들의 중심에 있는 것이고요. 전 인류가 걱정하는 이제 인류의 가장 급한 의제 중에 하나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후 정의 차원에서 본다면은 대한민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거의 최고에 가까운 수준이 있는 것이고요. 상당히 놀라운 부분은 석유나 가스를 착불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러시아보다 더 높은 1인당 배출량을 대한민국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은 대한민국의 그 제조업이 에너지 침략적이고 그만큼은 그것은 이산화탄소 배출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이 선진국이 된 만큼은 이거는 명예이자 상당한 책임인데, 과연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는 측면에서 이 책임을 제대로 다하고 있는가 스스로한테 물어보면은 예라고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인간이 피폐되는 부분과 함께 자연도 이런 구조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구조는 또 어떤 측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이 대단히 높은 무역 의존성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출 본리, 수출 주도의 성장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이 수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노동에 대한 초착취 등등을 전제로 했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는 우리 수출 품목들이 기후정의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수반하는 이제 그런 품목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이 기본적인 경제 구조하고 또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최근에는 이 구조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들이 나타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개발 국가였다가 97년 이후로는 신자유주의 국가로 이동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최근 25년 동안 이 구조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보면은 많은 면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대한민국에서의 과독점이 개발국가 시절에도 심했습니다. 한데 신자유주의 국가, 즉 대기업에 의해서 대기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극소수 초대 기업들의 과독점 구조는 오히려 가일층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현대 자본주의는 그 본질상 대부분의 경우에는 과독점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를 우리가 목격할 수는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10대 기업의 매출이 GDP에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은 미국보다 거의 4배 높고 일본보다는 거의 2배 높은 이제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가장 유명하고 큰 기업 삼성전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만 봐도 7% 정도 되는데 이거는 예컨대 BP, British Petroleum이 영국의 GDP에 차지하는 비율 약 4% 또는 월마트가 미국의 GDP에 차지하는 비율 약 2%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보면은 영국에는 BP, 미국에는 월마트, 뭐 예컨대는 노르웨이에서는 에퀴노, 이렇게 나라마다 최대 기업이라는 건 있지만 한국만큼 그 최대 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 나라는 아무래도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로 정권한 뒤로는 과독적 구조, 이미 50년대 이후에 어느 정도 노골화된 과독적 구조는 아주 심각한 수준까지 계속 발전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 고시 경제 차원에서 극소수 과독적 기업들이 정치, 가치, 생산, 사슬을 지배한다면 개인 경제 차원에서는 그러면은 극소수가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쏠림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쏠림 구도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까지 간 것이지요.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일종의 거꾸로 세워진 피라미드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nverted pyramid인 셈이죠. 맨 꼭대기에 있는 몇 안 되는 최대 부자들이 대부분의 자산을 차지하는가 하면 밑에 있는 다수는 훨씬 더 작은 자산을 차지하는 일종의 거꾸로 세워진 피라미드 형태로 자산 분배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는 있었지만은 과연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한 나라 한 사회로 언제까지 생존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고소득 사회나 일단은 출산율이 낮아지기 마련인데 이 과정이 한국만큼 급진적으로 발전된 사회도 거의 나라 규모로는 없다고는 봅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아시겠지만은 세계 단독 최저가 된 것입니다. 0.78이 된 것인데 이거는 예컨대는 북유럽보다는 한 2배나 지 그런 출산율인 셈이죠. 그렇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는 무한 경쟁 구도가 요구하는 사교육 비용이라든가 그리고는 더 이상 이윤율이 떨어져서 제조업에 들어가지는 않고 주택 시장에 들어간 엄청난 잉여 자금이 만들어낸 주택 투기 그리고 그 투기가 만들어낸 이제 땅값 상승 이로 인한 주거 획득의 어려움이라든가 이제 여러 부분들이 겹쳐져서 출산율이 비정상적으로 급격하게 급감된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외에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 의한 개인의 시민화는 역시 아이를 낳아서 기를 망한 여유를 주지 않은 부분부터는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극도로 소율적인
이 불평등 구조는 대한민국의 물리적인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고, 결국에는 나라의 어떠한 자멸을 장기적으로는 자멸을 초래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과 또 별도로 한국인들이 나라의 규모로 봐서는 대단히 부유해졌지만 개인이나 가족 규모 그 차원에서 본다면 놀랍게 불행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관적인 행복감을 물어보면 대다수는 그 매우 낮은 곳으로 자신의 행복감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정치 행복 지수를 보면은 한국과 소득 수준이 비슷한 유럽 나라들이 주 앞에 서 있는데, 이제 한국은 그것보다 훨씬 낮은 그 세계 50위의 행복 지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성적으로 필요하고 회사 일부터 계속해서 낮밤 가릴 것 없이 걱정해야 하고, 이렇게 찌들고 화병이 나고 이런 삶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그부터는 우리가 또 늘 삶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한국에서는 지금은 생산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재분배 아닌가 싶습니다. 대단히 불평등이 심한 사회인 만큼은 재분배 구도가 잡히지 않으면 이 불평등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분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진 사람한테는 좀 가져가고 가지지 못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재분배인데, 재분배의 그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세금이죠. 과세죠. 한국은 여전히 비교적으로 조세 부담률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사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나라의 평균에 비해서 조세 부담률이 아직은 낮은 사회죠. 그래서 특히 부유층이나 기업의 경우에는 더 많은 과세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매우 낮은 우리 복지 지출을 높여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비교가 가능한 독일 같은 나라에 비해서 한국의 복지 지출이 거의 2배 낮은 것입니다. 그게 그 독일이나 한국이나 경제적으로 봤을 때 제조업 대국이고, 이렇게 그리고 수출하는 품목도 많이 겹치는데 정밀기계부터 시작해서 한데 이제 소득 수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복지 지출로 봐서는 독일보다 한국이 2배나 낮은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는 의료보험으로 그 국민의료보험으로 치료가 다 되는데 비하면 한국은 지금은 국민의료보험 보장률이 아직은 문재인 정권 때 7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민의료보험 보장률이 70%가 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는 또 다른 것은 독일에서 연금 생활자는 그저 그냥 연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생존이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제가 아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으로는 노후 생활을 편하게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그 노후연금의 부실성이라든지 국민의료보험의 보장성이 아직은 비교적으로 낮은 거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복지 지출이 낮다는 그 숫자의 의미인데, 이제 이 부분부터
대한민국이 앞으로 보충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바로 노동시장의 비정상적인 구도입니다. 신자유주의 국가가 됐고 지금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 영향권에 있는데 비정규직이 없는 사회는 뭐 없다시피 합니다. 한데 한국만큼 또 비정규직이 많은 사회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 중에서는 9% 정도밖에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왜 그런가 하면은 비정규직의 고용이 법적으로 억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을 만약에 고용을 하자면 이게 단기선의 과업이라든지 계절선의 노동이라든지 또는 대체선의 노동, 누군가가 출산 휴가 갔는데 대체 인력을 뽑는다. 그러니까 계절선, 단기선, 대체선 노동이 아니라면 비정규직 고용은 법적으로 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이제는 고용 사유가 이처럼 제한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 정권에서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 때도 그렇지만은 비정규직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일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이 목표 역시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비율 보면은 지금도 한 38% 정도 되는데 그거는 12년 전하고는 거의 같습니다. 12년 전에도 비정규직의 비율이 37%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어느 정권도 여태까지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구조선 문제고요. 이것은 해결하자면 결국에는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이렇게 단서를 잡으려고 했지만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공공부문뿐만 아니고 경제 전체에서 비정규직 고용 사유 제한으로 나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한국 경제 전체 피고용 인구의 10%밖에 공공부문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 부문이 훨씬 더 크고 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자면 법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는 해결 못했을 뿐만 아니고 아직은 해결에 착수하지 못한 부분 하나는 바로 노동자가 일터 주인이 되는 이제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자주 이야기하고 우리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에는 산업화와 함께 늘 민주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민주화된 건 사실이지만 민주화된 것은 오로지 국가일 뿐이지 우리는 사실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국가와의 관계도 가지지만은 우리는 우리 시간의 대부분은 직장에서 보내는 거고 이 직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의 피고용자들이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민주화됐지만은 직장에서의 민주화는 여전히 거의 꿈도 꾸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전히 노조는 다행히도 일부 직장에서는 적어도 교섭권이라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노조 조직률이 14%로 최근에 늘어나기는 늘어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산업화된 국가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조합원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노조마저도 없다면 사실 그들이 직장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없다시피 하고요. 이것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우리한테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없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에 대한 그 규정력으로 이야기하면은 국가보다는 우리가 다니는 회사는 우리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규정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경영 참여권이 없다면은 결국에는 실감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거의 부재할 거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회의 소율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려면은 그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는 소율, 그러니까 학벌 소율의 근거를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학력 소율이 기반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의 대학 소율이 엄중히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이 대학 소율의 이제 여러 가지 기반 중에 하나는 바로 국가가 대학마다 그 해주고 있는 지원의 정도가 대단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는 같은 국공립 대학이라 하더라도 학생 국가가 서울대 같은 국공립 대학이라 하더라도 경북대보다 서울대 해주고 있는 지원이 거의 지금 보시면은 2.5배 더 많은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학생당 학생에 관련된 지원을 보면은 학생당 지원 금액이 경북대는 서울보다 한 4배 더 작은 것입니다. 학생에 한해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 대학의 소열적 구조를 결국에는 많은 면에서 국가가 계속해서 조장해 나간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편중화되자면은 일단 국공립 대학들이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마 첫걸음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서울대는 그저 국립대학 몇 호가 되고 다른 국립대학들과 똑같은 미신을 갖게 될 거예요. 갖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대학이 단순적으로 1, 2, 3, 4, 5위로 이렇게 소율화, 이계화 된다는 것은 사실 과연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대학마다 학부마다 과마다 전공이 다르고 사실은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무시하고 이 대학이 몇 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학술적으로 봤을 때 교육질 등등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굳이 소열화시켜도 유럽에서는 보통은 대학의 소열이라기보다는 점점 얘기하는 것이 학과의 소열입니다. 예를 들어서는 광명철학 연구에 있어서는 하이덴베르그가 제일 좋고 다음은 마인츠 대학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는 점점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데 대학을 소열화시켜서 어느 대학에 더 많은 리신, 더 많은 힘을 실어주고 이러는 것은 과연 학술적으로 봤을 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답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 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는 한국 사회를 보면은 그 세계에서 보기 드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벌주의 구조라든가 대학의 소열
특권적인 세 군데 대학의 출신이 전국의 주요 기관을 다 장악한다는 거. 이런 것이 보기가 드문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보기 드문 부분은 바로 수도권 집중. 거의 모든 것이 수도권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물론 여기에서는 역사적인 이유가 전혀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죠. 뭐 일본이나 독일하고 다르게 한국은 옛날부터는 이렇게 그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수도에서 직접 많이 통치하는 이제 통일 왕국이었고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식민지 시대 때도 역시 지방 분권화가 되지는 않았고 모든 것이 경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 다음에는 개발 국가 시절, 개발 독재 시절에 역시 수도권과 개발 독재 주도 세력들이 특권화시키는 이제 특정 지역에다가 그 고의적으로 집중 투자를 한 부분 등등이 이제 그런 수도권 그 과도 집중의 여러 가지 역사적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에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수도권의 과밀화와 그리고는 수도권에서의 이제는 그 비정상적인 땅값 상승하고 그리고는 균형 발전 전국 그 국토의 균형 발전이 불가능한 구조가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는 대기업의 본사를 보면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거의 70% 가까이 본사는 무조건 서울입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사실 없기도 하죠. 요즘은 거의 모든 것은 다 전자, 우편 등등을 통해서 연락하는 시대인 만큼은 본사가 물리적으로 어디 있는지 그렇게까지 큰 차이를 갖는 것이 아닌데 왜 하필이면은 대기업의 본사가 무조건 서울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독일 대기업의 모든 본사들이 프랑크푸르트나 베를린에 이렇게 몰려있지는 않고 노르웨이에서도 대기업의 본사는 오슬로 아닌 견우는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오슬로 지역이 이제 타 지역에 비해서는 임대료도 비싸고 해서 사실은 굳이 수도권에 씌울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죠. 근데 한국은 무엇이든 학계든 대기업이든 거의 무엇이든 다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것이 우리 언젠가가 이제 해결해야 할 숙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복지 국가를 만들어도 아무리 우리가 보다 완벽한 복지 구조를 가져도 아마도 자연 재생산이 가능한 출산율 그러니까 2.2 정도의 출산율로는 대한민국이 이미 가기가 힘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각오해야 합니다. 이 출산율을 보면은 가장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스웨덴에서도 1.7밖에는 올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복지 구조를 잘 만들어도 더 이상은 인구의 자연 재생산이 옛날만큼 될 수는 없을 거고 대한민국도 결국에 스웨덴처럼 이민자가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외국 계통의 인구는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5%, 스웨덴에서는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엔 한국도 스웨덴처럼 아마도 외국 계통의 인구는 20-30% 차지하는 사회로 장기적으로 가게 되리라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게 몇 년 전에 통계인데 지금은 한 20% 스웨덴이 한 20%까지 간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서 포괄적인 생태현 복지 국가를 만들 수 있다면은 비록 인구 재생산이 옛날처럼 이루어지지 않아도 적어도 다수가 회사의 주박을 벗어나서 그리고는 과로사의 위험을 벗어나서 좀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고 좀 더 평등한 사회 속에서 살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사실은 불평등한 사회, 소열형 사회에서는 아마도 행복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경쟁에 의해서 결정되고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떤 분야든 간에 늘 높고 낮은 것이 이렇게 뚜렷하고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인간이 늘 자신과 남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나는 그럼 남보다는 우월한가 열등한가 이제 이런 생각을 늘 갖게 되는 것이고 누구를 상대해도 상대방과 나의 상대적인 소열적 위치부터 파악해서 이제는 상대해야 하는 것이고 심지어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런데 이제는 더 이상은 그렇게까지는 에너지를 안 써도 내 아이는 남의 아이에 비해서는 잘 나가는가 부터는 이제 또 걱정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열적 사회는 아마 행복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우리의 목표는 바로 지금처럼 부유한 나라 중에서도 자살이 제일 많은 대한민국을 자살공화국에서 행복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한국의 성공이 거의 세계사에서 전례가 없을 만큼 정말 예외적인 경우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즉 한국이 주변부에서 시작을 해서 핵심부로 지금은 이동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부분은 핵심부 국가란 어떤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주변부 국가는 자본을 수입하는 나라죠. 외국 자본이 와서 공장을 짓고 전국 노동력을 사용하고 이런 것이 주변부에서 보통입니다. 지금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마상에서도 자유무역지대에서 이제는 개발국가 시절에 많은 경우에는 요원들이 일본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한국의 이제 개발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핵심부 국가라면은 자본 수출국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은 자본 수입국이라기보다는 자본의 수출국입니다. 자본 수입도 이루어지만 자본 수입은 예를 들어서는 포트폴리오 투자라든지 주식시장 투자 등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자본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강국이다 보니까 대개는 조임금 국가에서 공장을 짓고 노동자를 고용하고 이제 제품 생산하는 형태로 자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 영토는 한반도 남반구지만은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는 한반도 남반구보다 훨씬 넓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는 거의 전 세계를 아우르는 부분이 있고 특히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의 자본이 갖고 있는 비중은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한때는 또 전쟁으로 한국과 안 좋은 인연을 맺은 비엔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엔남에서 한국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수는 여러 가지 추산 결과들이 있지만 대체로는 15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국부를 생산하는 게 한국의 노동자만이 아니고 비엔남 노동자들도 한국의 국부를 생산하죠.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지만 몇 년 동안 한국은 베트남에서, 캄보디아에서, 방글라데시에서 제1위 투자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도 한때는 대단히 중요한 투자국이었다가 지금은 투자가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추세고요. 전체 주로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그리고는 중남미 등등에서 한국 계열의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한 1,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제조업 노동자의 수보다 국내에서 한국 자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외국 노동자 숫자는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는 한국이 자본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진보적인 미래를 꿈꾼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영토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복지라든가 탈소열화라든가 등등 많은 또 생각하면 안 될 것이고요. 그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 안에서 그 대한민국과 경제적인 관계,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이들을 고려하는 게 아마도 그 글로벌 시대에 만든 사고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한국 공장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가 삼성 공장만 봐도 인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에 다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삼성 휴대폰들을 조립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국부에 공헌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한국의 진보적인 미래를 상상할 때에는 한국이 그 생태형 복지국가가 되는 것을 우리는 꿈꿀 수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울러 생각해야 하는 것이 과연 한국 자본이 외국에서 한국 국부 현선에 기여하는 외국인들한테 어떤 대접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진보적인 시민사회 입장에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조임금 노동력 이용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 자본이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늘 자본이 끊지 않은 것이라고 봐야 되고 예컨대는 여러분들도 마산 역사에서 기억하시듯이 일본 자본들이 70년대, 80년대에 마산 노동자들한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손의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베트남 공장에서 전전 이야기하는 것은 초단기 계약, 아주 강도가 높은 노동, 그리고는 폭언이 많은 감독들, 그 관리자, 이제 이런 부당 노동 행위들을 전전 이야기하고요. 또는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다는 거. 특히는 인도네시아에서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사건이 그 관계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시민사회도 이제는 한국의 높아진 국제리신만큼이나 신경 써야 하는 게 아닐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좌우간 우리는 이제 한국이 주변부에서 핵심부로 이동하는 데 성공한 데 이어서 자산공화국에서 행복공화국으로 이동하는 일에도 성공을 거둘 수 있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얘기를 서로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은 좀 짧게 해주시고 강사님 이야기를 청하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이순일입니다. 교사 이전은 가야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혹시 선생님이 가야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 하니까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최근에 일본 서기가 서기 720년에 편찬된 책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지명들을 일본 학자들이 한반
남북의 비전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의 가야사 학자들이 그에 따라서 거의 동일하게 그 진행들을 한반도 남부에다가 비정하고 있는데, 이래서 저로서는 우리 한국의 가야사 학자들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제 학위 논문의 그 한참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명은 아마도요 일본 소리의 그 개체기에 나오는 반파 기문, 아마 이 두 지면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일본 소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20년에 편찬이 됐고, 그 사관은 국가주의적이고 총관 중심의 사관으로 일관된 책을 맞습니다. 한데 지금 기문이나 반파 같은 우리가 한반도 일거라고 대체로 짐작되는 그 지명이 나오는 개체계나 금명기 그 부분은 한반도 관련 소설이 대체로는 백제 사료에 의거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소기가 편찬됐을 때는 백제기 등의 백제에서 나온 기록들을 뭐 여러 가지로 윤색 등등을 해서 가공을 해서 거기에다가 쓰는 겁니다. 물론 윤색 가공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개체기나 특히 흑룡기에 그러니까 6세기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알라의 일본부 등등 뭐 이런 이야기는 일본부라는 말이 원성립이 안 되고요. 그거는 일전에 예컨대 외정권, 야마토 정권의 파견본들이 살았던 공관이라든가 아마 뭐 그런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일본부는 성립이 안 되죠. 근데 그런 태도는 그렇다 치고 편찬의 태도는 물론 국가주의적이고 총관 중심적이지만 구체적인 인명이나 지명 같은 경우에는 백제 사료에 의거해서 적었을 만큼 아마도 한반도로 비전해도 큰 무리가 아니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가야사 전문가뿐만 아니고 가야사를 하는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도 대체로 그런 비전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까 아마도 기문이나 반파의 지금 그게 문제가 돼서 언론에서도 언급이 되고 그렇지만 그 비전 때문에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반파나 기문의 경우에는 양공직도 중국 양나라에서 생산된 문서에서도 그 지면이 언급되고 그거 한반도 지면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 자료도 일본 자료에서도 한반도 지면이라고 나오면 뭐 고대사의 지면 비전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추측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한반도라고 봐도 아마 큰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걱정을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핵심부 국가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역량 중에서 특히 초중고등학생들 미래 세대들이 좀 더 관심 가져야 될 기후 변화나 인권 다양성 이런 걸 제외하고 저희 한국 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조금 더 한국 학생들이 좀 더 공부를 해주고 할 분야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우리 한국 사람의 특수성이라면 우리가 좀 공부했으면 하는 게 하나 있는 게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알았으면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한때 노무현 대통령 때였던 것 같은데 이런 단어가 하나 생겼다가 사라졌습니다. 북맹이라는 단어입니다. 북맹이라는 게 북한에 대한 한 맹인. 그러니까 북한을 잘 모르는 사람. 그래서 한때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이렇게 해외 정책이 실시되고 뭔가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있었을 때 우리가 북민이면 안 된다. 좀 어쨌든 같은 한반도에서 같이 살아야 하니까 서로 알아두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북한 바로 알기, 뭐 북한 알기, 뭐 이제 이런 운동이 있었는데 햇볕 정책이 끝나고 이제 사실상 그 지금 같은 경우는 현 정권이 뭐 통일 정책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냥 그 두 국가 두 적대 국가로 그냥 살기로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러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한반도는 하나고 제가 민족주의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는 하나의 지정학적 지리적 특색 안에서 같이 어울려서 평화롭게 살자면은 서로를 알아야 합니다. 서로를 알아야 하고 북한에 있어서는 사실은 알면 좋은 게 많습니다. 북한 문학도 읽을 만한 작품이 좀 있고요. 북한 영화 중에서도 뭐 볼만한 영화들이 있고 드라마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는 뭐 이게 그런 이야기하면 아주 길어지는데 제가 좋아하는 북한 드라마 뭐 등등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탁 많고 추천합니다. 영화는 하나만 뽑아주시죠 그러면. 네. 그것까지는 만약에 압수수색 예를 들어서는 북한이 한 20년 전에 그 제작한 건데요. 한라의 메아리. 이거는 제주 그 4.3 사건의 한라의 메아리. 그 4.3을 보는 이제 북한 나름의 관점인데 거기에서 되게 이제 미국과의 관계 등등이 쟁점 포함되어 있고 물론 이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역사 사실이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드라마 속에서 제가 이제 역사로 밥을 먹고 사니까 이렇게 보면은 검진해서 이제 드러날 만한 그런 역사 왜곡 뭐 이런 부분이 다 있지만 재미있는 것은 이 상당히 여성이 리드하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래서 상당히 여성의 주체성을 많이 부각시키는 드라마고 페미니스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좀 유의미한 그런 발전, 북한 드라마로서 유의미한 발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우리가 북미를 탈출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미리 손드신 우리 쪽에 계신 친구께서 질문해 주시고 저희 그 카톡방에 지금 질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받고 그다음 카톡에 있는 질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받으셔야 돼요. 계속 기다리셔야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YMCA 이사람 이민정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강의랑 책에서도 그 포괄적인 한국식 생태형 복지국가 그 모델 전환을 좀 시급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이 정세를 보면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근데 교수님은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많은 방법을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비관적이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해봐야 합니다. 한국 정치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초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이었지만 박근혜 정권이 결국에는 제명을 다 하지 못하고 이제 중도 하차가 되고 또 정권이 교체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대한민국에서는 또 정치 세력들이 대체로 대한민국의 여도야도 보수적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도야도 기본적으로는 시장이라든가 이제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라든지 시장 본위의 사고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데 그래도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밑으로부터의 압박이 있으면 또 정치인들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또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는 11년 전에 그 대선 유세판을 보면서 한 가지 논란점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때 당선된 박근혜 후보는 저한테는 그게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지만 계속해서 복지를 얘기했어요.
원래 그쪽은 복지하고는 그다지 관계없는 그 전당이고 해서 왜 하필이면은 저희 노동 그 민주노동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만들어낸 담론을 전유해서 쓰는가 싶었는데 결국에는 밑으로부터 복지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니까 극우적인 정치인도 어쩔 수 없이 복지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는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보면은 잘한 게 별로 없지만 복지 지출은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근데 줄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저 유지됐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부터의 압박이 있으면 아무리 잘못된 통치자가 하더라도 여기에 손대면 안 된다. 이 정도의 그 생각, 의식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엔 중요한 것은 밑으로부터의 압박을 좀 더 그리고는 국민의 저항성 같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권이 뭐 잘하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잘못하는 일 중에 가장 나쁜 거는 하나는 외교고 또 하나는 노조에 대한 부담 탄압입니다. 이거는 외교는 망국적이고 노조에 대한 부담 탄압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대한 그 전면적인 그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ILO 협약에는 노조의 활동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분명히 협약 위반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노동자의 분신 자살, 한 노동운동의 분신 자살까지도 초래한 그 부당 탄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는 다수가 조합을 그 각천의 방법으로 거기에 성명서든 집회든 각천의 방법으로 다수가 조항에 나서면은 어느 정도는 적어도 노조들의 기본적인 그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교수님 좋은 강의 너무 고맙습니다. 교수님 방금 말씀 중에 외교는 망국에 가깝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 외교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모국이 러시아십니다. 그렇죠? 지금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전쟁을 보시는 시각이 좀 남다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주 제 좁은 소견으로는 이 전쟁이 끝나면 신냉전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만약에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 우리, 미국, 일본 이렇게 뭉쳐 이제 대립을 할 때에 또 한반도가 우리 남쪽이 고래 싸움에 끼어 있는 새우가 될 법한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사실 걱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 그럼 숟가락만 좀 얹겠습니다. 그 교수님 쓰신 글에 보면 지금의 전쟁이 국지전이 아니고 세계 전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좀 얹어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는 글쎄 저한테는 뭐 우크라이나 사태는 기본 돈족 산전이라 할까 이제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사실 제 어머니는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루한스크 지역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어머니 고향이 지금 거의 환대화다. 그러니까 전장이 되고 환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단히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는 러시아가 불법 침략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불법 침략은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좀 더 큰 구도에서 보자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미국의 패권 주기 말기의 하나의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러시아는 이제 이런 침략을 할 수 없었던 만큼 미국의 패권이 강했는데 러시아가 침략을 강행한 것은 그만큼은 미국의 패권이 이미 느슨해졌다, 약해졌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계산이 군사적으로 러시아의 계산이 다 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기대했던 것처럼 뭐 기예부 장악했거나 그렇지 못했는데 고시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해졌다는 관찰은 틀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러시아 GDP의 그 변동폭은 아주 약간의 하강이었고 금년에 아마 GDP 성장은 다시 돌아설 것인데 그러니까
소방과의 경제 관계가 거의 다 끝나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 만큼은 이미 비소방 경제 대국들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소방의 에너지를 더 이상 안 팔아도 인도나 중국에 그만큼 또는 그 이상 팔면 되는 것이고요. 소방 자본을 더 이상 끌어들이지 못해도 걸프 지역, 중국, 인도 등등의 자본을 끌어들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은 헤게모니 지형이 바뀌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패권이 약해지면은 어떤 구도가 생기는가 하면 우리 옛날의 전문 용어로는 열강 각축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각천의 패권 세력들이 그 영향권을 확충시키는 차원에서 각축을 시작합니다. 그 각축 기간이 끝나면 어느 정도 소열이 정리되고 주요 열강들의 영향권들이 정리됩니다. 우크라이나 침략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의 어느 부분이 러시아 영향권으로 편입되는가라는 그런 권력 확정의 의미가 아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열강 각축에 있어서는 주도적인 그 대립은 바로 지금 패권 국가인 미국과 잠재적인 도전 국가인 중국 사이의 대립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으로서의 결국에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해서 이 대립이 만약에 무장 갈등이 중한 상태로 돌입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피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갈 수 있을까? 결국에 우리 과제는 피해 최소화일 겁니다. 그러면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 지금은 집권 세력들이 구상하는 것은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냥 한쪽에 완전히 일체화. 그래서 그 우산 안에 들어가면은 피해 없을 거다. 이런 식의 구상인데 그거는 아마도 틀린 구상입니다. 사실은 한국이 이제 전략 자산 중에 하나는 그 비대화된 육군입니다. 삼국만큼은 커다란 육군 가진 그 미국의 우방 국가는 이 지역이 없습니다. 일본에도 이만큼 큰 육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 상태가 생기는 경우에는 사실은 또 한국 육군의 파견을 요청한다든가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한국으로서는 그거는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요청은 거절하기도 힘들고 또 그런 요청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는 지금 이제 미국, 일본과의 일체화 전략이 원천적으로 틀린 거라고 좀 생각하고요. 한국으로서는 이산적인 전략이 아마도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노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되 그 대신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독일 정상이요 프랑스 정상도 북경을 방문하고 또는 프랑스 정상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는 프랑스 내지 유럽이 미국의 신하가 아니다. 이런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자립선을 획득하는 게 오히려 한국의 몸값을 높여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중미 대립 분명에서 한국의 운신의 폭을 좀 더 늘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아무래도 한국으로서 이산적인 외교 노선이 이런 노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정권이 망국 외교라고 할 때에는 일본이나 미국과의 일체화도 망국이고 또 하나는 통일 정책은 통일은 이제 더 이상 거론하기도 힘들지만 한반도 평화 정책을 사실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현 정권이 평화 외교가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외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최대 과제는 한반도에서 그 피해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가 절대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려면은 물론 열강을 상대로도 외교해야 하지만 북한과의 외교도 빠질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사실상 거의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공정한 후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 카톡 질문을 먼저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조정희 국장님께서 모아서 다 해주시겠습니다. 많은데 일단 첫 번째는 서정호 선생님이 질문하셨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잘 들었다 얘기하셨고요. 대학 평준화 국민 대통합 네트워크 운동이 2007년 전후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지지부진합니다. 문제는 정치 세력의 교체일 때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고요. 계속 이어서 질문을 할까요? 2개 정도 그러면. 네네. 전쟁 얘기는 아마 해결되실 것 같고, 네. 박노절 교수님께서 방송에서 일본을 이류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국가? 이류 국가. 이류 국가로 말했던 것을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이 버블 붕괴, 부동산 가열 그리고 반도체 몰락이라는 경제적 이유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내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이 들이대지 않을까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그러면 그 대학 그 문제부터 얘기하자면, 네, 당연히 이제 한국에서 학벌이 뭐 지금 아시겠지만은 많은 그 있는 쪽, 가진 쪽 사람들이 거의 유치원 때부터 아이의 교육 투자를 해서 스카이 보내기 위해서는 거의 말하자면 유치원 때부터 고삼 시절까지 계속해서 엄청난 재산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서 학벌이 엄청난 이권들이 걸려 있는 만큼은 당연히 학벌주의 구도, 대학 소열 구도 바꾼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GDP를 보면은요, 노노보다 더 큰 대목은 사교육입니다. 이건 사실은 비정산 중에 비정산이죠. 왜냐하면 사교육에 드는 비용이 사실은 그게 그 생산성이 없습니다. 연관되는 부분도 많지 않고요. 결국에는 각 개인의 어차피 결과가 거의 뻔한 그런 학벌 경쟁을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비생산적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손보지 않고는 한국에 어떤 밝은 미래가 있으리라고 좀 생각하진 않고요. 또는 사교육을 손보자면 충분히 손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최근에는 쌍감, 이제는 두 가지의 감소라고 해서 사교육을 이제 줄이는 쪽으로 교육 개혁을 한 바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 그대로 당연히 할 거는 없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명령을 해서 이제 상당 부분의 사교육을 못하게 한 것이죠.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럴 수는 없을 것이고 한국의 경우에는 사교육 문제는 결국에는 풀자면은 대학 위계를 상대화시켜서 그 어느 대학에 가도 나중에 그 취직이라든가 정상적인 삶의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평등 사회를 만드는 쪽으로 우리가 아마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문제 같은 경우는 일본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 독점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다단계 국가지만은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55년 이후로는 자민당이 아닌 정당이 집권한 기간이 몇 년 안 됩니다. 사실은 일단 독재에 가까운 겁니다. 일단 독재에 가깝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독재의 세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경쟁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상당히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 그 자민당 개파 투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정치 구조에서는 역동성이 좀 부족합니다. 역동성이 부족하고요. 결국에는 하나의
정당이 계속해서 집권하면은 과거의 그 경로 의존성이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밟아왔던 경로대로 계속해서 밟고 이런 경로 의존성이 심각해지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데 한계가 많습니다. 필요한 정책을 내놓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일본에서는 고령화 문제는 거의 한국만큼 심각합니다. 출산은 한국보다는 조금 낮지만 고령화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한데 일본은 여전히 한국보다는 이민 인구 받아들이는 데에 더 폐쇄적입니다. 이민 인구의 비율로 봐서는 한국은 거의 4.8, 4.9까지 갔는데 일본은 여전히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 일본에서는 이민 계통의 이민자 인구는 거의 2배 더 적습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렇게 해서 고령화 사회를 살아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도 일본은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민자 노동력을 아주 절실히 필요로 하는데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민당이 그 이민 사회로의 이동 이런 것은 과거에 없는 일만큼은 또 활용하지는 않고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은 일당 독재가 아닌 양당제입니다. 그래서 양당제는 어쨌든 한 세력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것보다 양당제는 않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양당제보다는 좀 더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경쟁했으면 하고 그 중에서는 적어도 하나는 이 천민들의 이해를 표방하는 세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양당제 틀 안에서는 여당도 야당도 사실은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정당도 어느 정도 힘을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제가 톡방에 올리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노르웨이는 수도인 오슬로 등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어느 정도입니까? 또 이를 분산하기 위한 정책 중에서 한국에 적용할 만한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노르웨이는 석유와 가스, 수산업, 임업 등이 주요 산업인 것 같습니다. 자원 고갈과 따라서 환경 문제, 폐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노르웨이 역시 신냉전 체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네, 그 수도권 이야기부터 하자면은 그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오슬로 인구, 그러니까 수도 인구는 전국 인구의 10%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오슬로의 위성 도시, 뭐 제가 사는데 위성 도시입니다. 위성 도시까지 포함해서 하면은 오슬로 권역의 전체 인구가 수도권의 전체 인구는 60만 명 정도고요. 그 전국 인구는 5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2%이 정도 될 것 같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수도권 인구는 아시겠지만 50%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되도록이면 수도권에 더 이상 국가기관을 두지 않으려고 하고요. 사실 수많은 국가기관들이 이미 지방에 이전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기업들의 상당수는 본사를 오슬로에 둔 것이 두고 있습니다. 사실 오슬로에 본사 두는 게 예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슬로에 있는 대학을 비롯한 기관들 등에 대한 국가 지원과 지방에 있는 기관에 대한 국가 지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1인당 그 국가가 쓰는 돈은 오슬로 대학교 대학생이나 드롬소, 맨 북쪽 드롬소의 그 북극대학, 아프틱 유니버시티 북극대학 학생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골고루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느끼는 것은 오슬로를 벗어나서 지방에 가도 생활 수준 차이는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같은 패턴의 생활을 어디에서나 영위할 수가 있는 거죠.
것이고요. 그리고는 노르웨이에서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 보면은 나가서 그들이 오슬로로 이동하거나 뭐 이럴 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거기가 좋다는 것이죠. 그냥 사는데 좋다는 것이죠. 그런 게 상당히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 문제인데 오일 산업이나 가스 산업은 노르웨이에서는 해중 유종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 유종에서 하는 거고요. 그게 노르웨이 육지하고는 그다지 관련성이 없습니다. 물론 바다 유종이라고 해서 가끔 생기는 일이 석유 유출 같은 것이죠. 근데 그건 아주 가끔 생기는 일이고요. 걱정이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노르웨이 석유 산업이 기후 차원에서의 대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산화탄소 배출은 어쨌든 석유가스 산업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노르웨이 정부는 새로운 유종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노르웨이 기후 정의 운동이나 환경 운동이 거기에는 극단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서 지금 노르웨이에서 정치 대립의 핵심 축이 유종 개발을 새 유종 개발할 거냐 말 거냐 그 핵심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환경보다 기후 문제,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가 더 심한 그 문제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신냉전시대에서 노르웨이의 태도와 국민들의 정서를 네, 노르웨이도 한국처럼 미국의 우방 미국의 동맹국이죠. 그리고는 최근에는 아예 노르웨이 없었는데 지금 생긴 거 하나는 미군 기지입니다.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이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신냉전 체제가 도래한 데에 대해서는 많은 불안을 느끼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저는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지금 유럽 연합 전체에서 대러시아 제재 차원에서는 러시아와의 제도적인 연구 협력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오슬로 대학은 러시아에는 자매교련 대학 등등이 있었지만 교류가 다 중단됐습니다. 한데 그럼에도 노르웨이는 독특한 하나의 예를 두었습니다. 바렌츠해 5이라든가 바렌츠해 생태계 관련 연구는 지속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같은 경우 유럽연합 정치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외를 둔 것은 그래도 지금은 신냉전이지만 언젠가 다시 정상 협력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신냉전이라 하더라도 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해야 한다. 이제 그런 의식이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 좀 그러니까 자국 이익 중심의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학습할 만한 부분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강연 잘 들었고요. 저는 정규식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쓰셨던 책 당시보다 특히 1장 3절에 보면 이순신을 교과서에서 빼야 하는 이유라고 하고 이 절에 나오는 말 중에 이순신 언급이 한 줄이 있습니다.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드는 듯 강감이나 이순신의 과연 대한민국 미래 세대가 정말로 꼭 배워야 하는 남성성의 작가한 아이콘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면 뭐 제가 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야말로 성공부사라고 하는 공동체를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개인을 뒤에 생각했던 게 다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임진남 내내 백성을 사랑했던 마음 대민사상은 꼭 배워야 할 시대에 바로 다른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책에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한국에서 그 국가 이데올로기 코드에 가장 맞는 아이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건 사실은 오늘 시작한 것도 아니고 박정희 시대 때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사후가 생기고 제사가 제도화된 게 이미 조선시대 때고요. 그래서 이미 조선시대 때는 이순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용화되어 있었던가 하면 유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교 성리학의 도리를 체화한 정부. 그러니까 유장의 모델로 이미 그때도 어느 정도 이미지가 보존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개화기 때 신최호를 비롯하는 이제 민족주의자들이 이순신을 어쨌든 간에 민족이 부강하려면, 민족이 강해지려면 배워야 할 이산적 모델, 뭐 이런 민족주의적으로 인용화되고 기호화되고, 그리고는 신최호는 독립지향 민족주의자였다면은 이광수는 결국에는 일체와 협력한 민족주의자였죠. 그래서 이광수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는 다 썩어 빠진 문약에 빠졌는데 유독 이순신 장군이 위대했다. 뭐 이렇게 해서 선웅 이순신, 선웅 그러니까 신성한 남성, 선웅 이순신, 이런 이순신의 종기를 쓰고, 박정희가 어렸을 때 가장 애독한 책이라고. 뭐 박정희가 어렸을 때 이광수의 이순신하고 히틀러의 나이트전 두 권을 그렇게 애독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는 남북한의 이순신론이 서로 약간의 재미있는 차이를 보입니다. 북한은 어쨌든 간에 지금 관료화되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협력을 이제 기반으로 한 국가인 만큼은 이순신에 대해서는 교과서에서 고복선 등등을 논의하면서 근전적으로 묘사하지만 양방 사대부로서의 계급적 한계를 지녔다. 이런 것을 어쨌든 언급하기는 합니다. 한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단서도 안 달고, 그저 그 이순신을 지금도 박정희 시대 이후로는 그저 그냥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아이콘이 아니고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할 아이콘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이순신의 일종의 컬트가 한국에서 제도화된 것은 박정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현충사가 존비된 것은 1968년이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현충사의 경합에 무조건 가야 하는 이런 학교 현장의 풍토가 잡힌 게 7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유신 시절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순신이 유신 이데올로기 이연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순신은 개인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었고 나름대로 그 시대에 자기 사면을 잘 다 하시고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순신 장군의 자신이 아니고 그 아주 나름대로 비범한 분이었고 분명히 공의식이 강하고 그런 분이었지만은, 여기서 문제는 그 장군 개인이 아니고요. 이순신 장군이 조선 왕조 개화기 일제 그 간종기 그리고 박정희 시기에 어떻게 기호화됐는가, 또 어떤 인용적인 의미를 부여받았는가. 그러니까 개인의 이순신이 아닌 기호로서의 이순신이 문제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인의 이순신을 충분히 전용할 수는 있지만, 과연 교과서에서 기호로서의 모델이라면은 다른 모델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예, 전체 질문은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예. 네, 시민사회의 이경수 위원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계 한국인 박노자 교수님, 100회 아침 논란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을 아신 지가 한 35년 정도 이렇게 되신 걸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한국의 변화가 초창기에 한국을 알았을 때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을 텐데 전망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질문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으로 미래는 어떨 것 같은지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첫 번째 질문에 솔직히 답을 드리자면 정원을 못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에 온 게 91년도였는데 그때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그 학교 대학생 사이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제가 또 친했던 대학생들이 대체로 운동권이 많았고 좀 생각이 트이고 나름대로 좀 말하자면 뭐 군사 독재 사회의 공식 이념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데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언급하게 되면은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사석에서는 병폐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때는 대한민국에 내가 양심상 사람 죽이는 기술 배우기 싫으면 군대는 이제 대체 복무할 수 있느냐? 그 제 질문에는 돌아온 답이 뭐였냐면 여기는 여호와 증인인가 하는 또라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군대까지 쓰고 감옥 갑니다. 뭐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당시에는 양심적 변명 고부자 단어 자체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런 반인권적인 단어들을 말하자면 비교적으로 생각이 트인 사람 사이에서도 사용하는 데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런 패턴들이 아마도 오래가지 않을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조임금 노동력 촉착취로 손자를 이룬 만큼은 이런 패턴들이 좀 오래 또 가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의 그런 말 쓸 수도 없고 이제 전혀 다른 사고의 패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빨리 한국인의 사고가 바뀌리라고는 좀 전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전망을 훨씬 압도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지금의 앞으로의 10년, 20년이 곡선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강 각축 시절입니다. 근데 이 열강 각축이 희생된 나라들이 이미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희생되고 있지만 예전에 시리아에서의 내전도 사실은 많은 면에서 열강 사이의 대리전의 성격이 짙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앞으로는 대만, 잘못하면 대만과 계속해서 이제 이런 열강 권력 사이의 완충지대에서 계속해서 대리전들이 일어나고 갈등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대단히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정권이 이 시기에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을 만국 외교로도 어렵게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10년, 20년이 좀 위험한 구간인데 만약에 이 구간만 우리가 무사하게 잘 지나갈 수 있다면 결국에는 이 정도의 학력이라든가 이 정도의 경험을 가진 사회는 저는 그래도 언젠가는 자살 공화국에서 행복 공화국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